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안방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TV 법률 상담소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이미연 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시아 최초로 설립된 시각장애인 축구장, 이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예, 1999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계셨군요. 예. 그 일반 축구장과 달리 핸드볼 구장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라인에 그 벽이 있어서 공이 그라운드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에도 송파에 있는 그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비장애인 분들이 시각장애인 축구에 대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느껴봄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각장애인이 축구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축구팀은 2004년, 2008년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를 했고요. 자,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메달까지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축구장을 만든 시각장애인 이창화 씨는 무엇이든 해본다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고민을 나누시면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우리 이미연 간사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뜻하지 않게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느 이혼 가정의 부모들이 다 그렇듯 저 역시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으려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11살인 제 딸아이, 저에겐 너무나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딸은 평생 제가 보살피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한쪽에서 살아야 한다면 아무래도 엄마인 제가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결국 이건 역시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빠인데 딸만큼은 잘 챙기겠지. 틈틈이 내가 챙겨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확인해본 결과 아이는 그야말로 방치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일을 하느라 집에 없고 딸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할아버지와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자폐와 병행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초등학생 시기인 지금 교육이 절실한 때인데 남편은 그저 아이를 집에만 두고 있습니다. 전 양육권이 없습니다. 양육권을 되찾아올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제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딸의 장애는 더 심각해질 게 분명합니다.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빠라는 이유로 이렇게 딸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하루빨리 딸을 데려오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아동은 부모님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하죠. 저희들도 사연을 통해서 이 장애인 아동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참 심각한데요. 자, 어머니가 당연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김수영 변호사님,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양육권 문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양육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결정 과정도 상당히 어려운 쟁점입니다. 자, 그럼 이 법원에서 이 양육권을 부여하는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녀의 그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 더 유익한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의 양육 의사가 중요하겠고요.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 부모가 모두 양육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도 이를 원칙으로 판단해오고 있는 게 지금 판례인데요.
문제는 그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아까의 그 추상적인 기준을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녀의 복리, 어떤 경우가 더욱 양육에 더 유익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또는 이제 조부모와의 관계 또 향후 자라날 생활 장소 그리고 부모의 경제 사정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어릴수록 그 엄마가 좀 유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는 엄마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도 양육권에 있어서 내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 양육비라는 것을 다른 아빠나 엄마한테 받게 돼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는 결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명 간사님, 지금 아버지가 양육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아이를 좀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녀에 대한 방임행위, 이건 어떤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장애가 있는 아이가 적절한 치료,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정말 할아버지와 집에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좀 방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방임을 학대에 포함시켜서 본다면 그 학대만,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로 좀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명확하게 아이를 때리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학대로 처벌하는 것, 그 방임만으로 처벌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구체적인 학대 행위가 지금 발견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네. 예. 자, 김수영 변호사님. 어쨌거나 이제 어머니가 이 딸을 좀 데리고 오는 것이 이 딸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은데 이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찾아온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혼의 당사자가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했다거나 한 번 양육권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그 지정된 양육권을 변경하는 그런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부담하던 사람이 실직을 한다든지 부도를 맞는 등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양육권을 변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한번 결정된 양육권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생활 환경이, 자라나는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 것이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된 양육권을 변경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쉽게 일어나기는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현 상황이 아주 크게 나쁘지 않다면 가령 아동 학대가 있거나 방임이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로 그 양육권 변경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경향에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의 방임 행위를 아내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본인의 이제 강한 양육의 희망 의사와 그리고 본인에 의한 양육이 딸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의 경우에 엄마의 그런 양육이 정말 절실한 것임을 자세하게 좀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법원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렇게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치료가 좀 병행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머니께서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또래 다른 장애 아동들이 어떠한 서비스들을 받고 있는지 역시도 어머니가 좀 잘 정리하셔서 우리 아이는 지금의 단계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발달이 지금 일어나야 하는데 아버지가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이라는 점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 당시에 양육권을 아빠나 엄마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어떠한 사정이 발생해서 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는 양육자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생긴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장애 아동이 이러이러한 양육이 필요하다. 현재는 아빠한테 이런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명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수한 사정, 양육자를 변경해야만 되는 사정을 법원에 잘 주장하시고 입증하신다면 꼭 양육권을 가져오셔야 될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양육권을 뭐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찾아온다고 치고요. 양육권을 찾기 전까지 지금 이 딸에 대해서 지금 방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뭐 좀 사전에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 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형사적인 처벌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이 내용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아동을 지금 방임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방임 행위로 확인이 되고 그렇다면 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는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하고 아이가 분리가 되고 또 아이가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버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 딸을 위해서나 어머니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해결이 빨리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다음 사연은 우리 김수영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알았고 퇴직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건데요. 열심히 재활치료를 했고 복직까지 하게 됐으나 수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근처에 있는 공고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3월부터 학교를 나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쳤던 저는 회복 상태가 빨랐고 택시로 출퇴근하는 대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뇌출혈 후유장애인 언어장애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에게 말로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에게 치명적인 문제죠. 수업에 대한 항의가 있었던지 학교와의 면담을 통해 수업 내용을 프린트물로 인쇄해서 나눠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언어장애 문제 역시 곧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고 학생과 학교의 입장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3, 4일 만에 학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학교로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으며 아이들의 직접적인 항의가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의원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병가를 내는 등 다른 대안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병가를 권유했는데요. 하지만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병가를 낼 경우 다음 학기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학교에 출근하면서 병세가 빠르게 호전되는 상태라 저는 병가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교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긴 시간 몸바친 학교를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선생님 사연이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뇌출혈로 인해서 언어장애를 얻으셨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거죠?
그 언어 장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언어의 형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꾸준하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전이 되지 않거나 그 상태로 고착이 되는 경우는 언어 장애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보통 우리가 뇌출혈 생각하면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인해서 편마비가 오면서 언어 장애가 동반돼서 그런 분들은 이제 뇌병변 장애로 등록하시고 또 언어 장애로 등록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언어 장애만 등록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의 특수성은 있지만 이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이 장애를 얻을 경우에 뭐 회사로부터 이 해고를 당하는 사례 이것도 꽤 많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입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과연 계속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해고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업무 중 사유로 인한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그런조차도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교사라는 직업이 이제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지금 이 현재 상태로는 그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럼 이 선생님의 입장, 또 학교의 입장, 학생의 입장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단 선생님은 학교를 쉬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것 같죠? 예. 자, 이명관 선생님, 뭐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의사 전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저의 바람 그리고 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선생님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학교 측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그게 어렵다면 보직을 좀 변경해서 다른 형태로 선생님의 일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지원청으로 보직을 변경하셔서 행정적인 업무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선생님께서 이 사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특수교육지원청 이런 곳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좀 같이 도와주는 뭐 그런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또 못하는 또 현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안으로서 또 그런 특수교육청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수영 변호사님. 어쨌든 간에 뭐 선생님 장애 정도를 뭐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또 이분이 어느 정도 호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이 사건만 놓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고로 갑자기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이 뭐 회사가 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면 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말씀해주신 부분랑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 이제 산재로 이렇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사안이었는데, 관련돼서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체 장애로 인해 직무 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력 불능자로 판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자가 그 장애를 입게 된 그런 사유, 과연 그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의 귀책, 사용자의 책임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치료기간 그리고 치료 종결 후에 노동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가 그 정도를 또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로자가 그 잔존 노동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과연 이 회사 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 적응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노동자의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당의 신체 장애로 인해서 기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은가를 먼저 보게 되고요. 만약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로의 배치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야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전해주신 사연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장애가 생겼지만 일단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프린트물로 수업을 좀 시도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만을 이유로 근로에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든지 가령 해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어떤 편의들이 제공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한 편의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수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한다 했을 때 교사의 언어,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생님이라는 직종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의 심각성과 그리고 이것이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무작정 회사로부터, 일자리로부터 해고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해고를 당해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간사님이 말씀하신 지원인 제도를 활용해서 예전에 일했던 것을 지원인을 통해 보조를 받음으로써 계속 종사할 수도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예,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딴에는 억울한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놀이동산 무료 입장권이 생겨 저와 제 여동생, 조카, 친정어머니, 그야말로 가족이 총출동하였는데요. 사실 제 여동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 그동안 놀이동산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큰 마음 먹고 다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에게 놀이동산은 많이 위험합니다. 사람도 많고 탈 수 있는 놀이기구도 한정돼 있죠. 그래서 더 많이 조심했지만 사고는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덜 위험해 보이는 기차 놀이기구를 시각장애인 여동생과 조카들이 함께 타게 됐는데요. 놀이기구는 내리는 장소와 타는 장소가 다르더군요. 혹시나 해서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직원에게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주면서 동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리면 안내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안내자의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출구로 향했고 심지어 직원은 계단이 있다는 설명조차 없이 동생에게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앞니가 완전히 나가고 말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가 치료를 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이동산 측에서는 무성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에 문제였다면 보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응급실 치료비 정도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려던 시간이 악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직원에게 그런 안내를 받았다면 당연히 동승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말도 전혀 없었고 저는 미리부터 동생에 대해 설명까지 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례자께서 분명 탑승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이런 앞을 못 보는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 이 직원이 어떤 보호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직원의 문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례에서 나오듯이 직원에게 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알리고 도움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직원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을 직원 한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좀 온당치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도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놀이공원에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 자체가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동반자를 반드시 동반해야만 탑승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인식하고 있는 한 직원들이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 제공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시설에 장애만을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법 규정이 이미 몇 년도였죠? 네, 2007년에 시작되어서 지금 6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장애를 이유로 해서 원천적으로 놀이기구 이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보입니다. 또 어느 놀이공원에서는 그 보호자 동반 탑승이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보호자 동반 보호자랑 탑승을 해야 하고, 그런데 어느 특정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반을 하여도 정신적 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정신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자폐성, 그리고 정신장애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더라도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그 놀이기구를 절대 탈 수 없는 거예요. 예. 해당 규정에서는. 아마 입구에서 막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봤더니 안전상의 보호라기보다는 근거와 기준 없이 정신적 장애인을 돌발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정말 명백하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딱 차별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전상의 이유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좀 과도하게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가 상당히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이런 신체적인 피해, 또 이 정신적인 피해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해당 놀이공원에 속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놀이기구를 이제 운영하는 업체가 보험을 가입되어 있을 테고요.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놀이기구를 운영 관리하는 업체의 부주의한 책임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치료비,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적극적 손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다친 이후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래 하고 있던 일 혹은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발생하는 손해,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소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정신적인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기구 운영 업체가 어떤 이 사고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치료비와 그리고 소극적 손해와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분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놀이동산 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신 후,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결국에는 치료비와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이 위험하게 놀이동산을 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나
방침,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된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쪼록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도 놀이동산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안녕하세요. 저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 않아 영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이게 됐고 하루는 14층 아파트에서 아이를 떨어뜨릴 것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처가와 제 형제들의 도움을 얻어 겨우겨우 1층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했습니다. 마음도 놓였고 빚더미지만 집이 생겼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집이 저를 더 막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8천만 원대였던 아파트는 현재 거래 시가가 1억 원을 넘습니다. 집값 올랐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1억 원이 넘는 재산으로 책정이 돼 재산 금액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저와 아내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당장 생계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물론 집도 없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도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생계비로 쓰고 그렇게 재산을 깎아먹은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는 것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파트 거래 당시에는 수급비를 받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탈락이 되니 집값이 오른 기쁨은커녕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집을 파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예, 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두 분께서도 뭐 이런 기초생활과 관련된 수급제도, 뭐 문제점 많이 상담하시나요? 네, 저희가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집 하나 딱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집 한 채를 물려받으셔서 그 받기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 어찌해서 그걸 딱 받았더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이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은데도 이 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사연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진행했던 경우에도 친지들이 돈을 보태주고 또 그렇게 해서 집을 얻었던 건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인구 회자가 되었던 것은 역시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을 하고 아주 기초적인 생활은 국가가 보장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겠는데요. 그 최저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저라는 기준을 단 1원이라도 미달하거나 1원을 넘거나 이런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급의 내용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기초생활 수급 문제는 많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고 최근에 이거 관련된 이제 법률 개정의 흐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 집이 문제네요. 그럼 이분이 지금 현재 집을 팔지 않고는 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진행을 해봤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 기초생활수급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고요. 그 공무원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준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어려워요.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과세나 아니면 현재 등록상으로는 이 사람의 재산이 이만큼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어떤 네. 표에 딱 넣어서 네. 공식처럼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이런 아픈 사연이나 딱한 사정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냉정한 기준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까 집을 가족들의 도움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게 뭐 빚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걸 좀 증명해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는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이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자매나 뭐 장인 장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증여를 했다라면은 사실 부채로 계산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이 갚을 계획이었고 갚을 것을 전제로 해서 빚을 낸 상황이라면은 그에 따르는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고요. 혹여나 친지간이라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그 채권과 채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진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증명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명 강사님, 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현실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이 뭐 어떤 점들을 주로 요구하시나요? 제일 큰 건 아마 부양 의무제 폐지일 것 같습니다. 아, 네, 부양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가 되지 않는 예. 건데요. 이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장애인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을 해서 수입이 있게 되면 이 수급비가 줄어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노동을 하시는 것이 수급비가 더 감소되고 결론적으로 이분이 달 따져봤을 때 노동을 하시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수급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노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장애권익문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를 당하신 장애인 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여러 소송들을 통해서 합의금을 받으세요. 아, 예. 7년, 8년 이렇게 그런 착취나 상황에서 합의금을 받아서 오시는데 합의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이분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아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예. 돈을 쓰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분이 이 합의금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분의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돈을 또 써버리는 예.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권 침해나 학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합의금을 받는 경우라면 좀 기초생활 수급 산정하는 그 재산에서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규정들을 둬서 이분들도 수급 혜택을 좀 받으시고 또 의료적인 혜택도 좀 받으실 수 있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피해 보상을 받는 의미가 전혀 없게 네, 만드네요. 그 돈을 예.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의 전 재산인데도. 아, 참. 자, 김 교수님, 김 교수님들이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 송파 세모녀의 안타까운 그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오면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른바 새모녀법이라고 해서요. 최근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 있어서 부양 의무자 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좀 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수급 비율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른바 새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새모녀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양 의무제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초생활수급의 대상에서 박탈되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것이 이번 입법안의 어떤 목적이자 취지인데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식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오래 살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양 의무자는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상황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무요법에서는 내가 자식에게 부양받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확인서를 끊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는 거죠. 가령 어떤 부모 또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내가 가족으로부터 지금 부양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서까지 끊고 또 주변의 진술까지 동원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과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급 문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의 실제 내용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등 해서 좀 7가지의 급여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확인이 될 때 굉장히 도식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식적으로 그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확인이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생계지원 등등 7가지 지원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원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그 7가지의 급여를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정말 뭐 아니면 도식의 그런 식의 제도인 것이 좀 문제가 많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여 각 급여별로 따로 심사를 해서 어떤 생계급여, 의료급여 각 급여별로 기준점을 다르게 보아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 해당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좀 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가 문제인데요. 자녀가 있다라면은 이제 실제 소득이 없어도 그 자녀가 실제로 뭐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 1인당 60만 원의 소득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가령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도 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이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60만 원씩 추정 소득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 소득이 120만 원이 책정되다 보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를 급여 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으려면 108만 원 정도가 기준점이 되는데요. 이미 딸 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준을 넘어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쳐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수급액 자체도 너무 아직까지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역시나 예산이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정부에서 예산안에 대한 그럼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책정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전향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예. 최근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현실적이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적정하게 지급되는 좋은 제도로 남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 어려운 법률 상식에 고민하셨나요? 이성환 변호사. 안방으로 찾아가는 개인 변호사. 고수의 똑똑한 법률 정보. 자, 이렇게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법적인 소송, 또 구제 절차를 통한 법적인 해결, 이것들이 모여서 좀 더 나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아래에 나오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연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 법률 고수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TV 법률 상담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